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급을 나누고 차별하며 막말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린 남자입니다. 제가 급이 낮다며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은 바로 저희 장인인데요. 그래도 인정받아 보려고 그 서러운 시간들을 참으며 살았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을 글로 다 풀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써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몸에선 늘 기름 냄새가 났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냉면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제가 7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어머니가 그 냉면집을 이어받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가끔씩 여동생을 데리고 엄마네 냉면집에 냉면을 먹으러 가곤 했었는데 동생한테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챙겨주곤 했어요. 희수야, 냉면 먹다가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오빠가 가위로 면 잘라줄게. 그러니까 맛있다고 후루룩 먹지 말고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사실 제가 여동생을 그렇게 많이 챙겼던 이유는 제가 동생을 너무 예뻐했던 것도 있었지만 제 동생한테 지적 장애가 있었던 것 때문도 있었어요. 제 여동생은 저와 다른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맨날 동생을 데리러 가고 밖에서 놀 때도 항상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동네 애들이 제 여동생을 놀릴 때도 있더라고요. 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바보인 김희수 아니야? 야, 이 바보야. 너 구구단은 외울 줄 아냐? 야, 네가 뭔데 내 동생을 보고 바보라고 그래? 너 한 번만 더 내 동생 놀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게 저는 여동생의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하며 늘 여동생을 지켜줬습니다. 제 여동생이 바보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반에 40명이 넘었었는데 거기서 30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재주 하나만큼은 또래에 비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머리 쓰는 일보단 몸 쓰는 일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문대를 졸업한 후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늘 녹초 상태였고 눈을 한번 감았다 떴을 뿐인데 아침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저를 키우기 위해 이렇게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4살이 되었어요. 그때 친구 한 명이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이 끝난 후 신랑 신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피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술도 마시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피로연이 끝난 지 며칠 뒤에 결혼한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학수야, 너 혹시 그때 피로연 때 네 맞은편에 앉아있던 우리 와이프 친구 기억나?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그 친구가 너한테 호감이 있어서 널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대. 그래서 말인데 그 친구랑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왜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저랑 되게 말이 잘 통했던 게 기억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구의 소개로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그 여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2살 어린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마음이 되게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울었죠. 하루는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수정아,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노래 가사가 너무 슬프잖아. 연인이랑 이별해서 가슴 아파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아. 한 번은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예뻐 보이는 머리핀 하나를 여자친구한테 사준 적이 있었는데 비싼 선물이 아닌데도 바로 머리에 꽂고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빠, 나 어때? 예뻐? 나 앞으로 맨날 이거 머리에 꽂고 다닐까 봐. 완전 내 머리에 나비가 앉아 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여자친구는 저하고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하고도 정말 잘 지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한 번 인사를 드린 후엔 자주 저희 어머니의 냉면 가게에 가서 냉면을 먹곤 했습니다. 어머님, 어쩜 이렇게 냉면을 맛있게 만드세요? 저 어머님이 만드신 냉면 한번 먹어보고 나선 다른 냉면집 절대 못 가잖아요. 아유, 그래? 잘 먹으니까 너무 예쁘네. 내가 만두도 한 접시 갖다 줄 테니까 많이 먹어라. 게다가 여자친구는 지적장애가 있는 제 여동생과도 언니 동생처럼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여자친구가 제 여동생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 제가 이제부터 아가씨라고 불러도 돼요? 네? 제가 왜 아가씨예요? 예뻐서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뻐서 그런 것도 맞는데 다른 이유도 있어요. 원래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씨라고 부르거든요. 저 나중에 아가씨네 오빠랑 꼭 결혼할 거니까 미리부터 아가씨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와 2년 동안 연애라고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네 집안이 되게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예비 장인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고 집안에 돈도 많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예비 처형도 빵빵한 회사를 다니는 데다 예비 처형이랑 결혼한 예비 형님은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예비 장인이 제 여자친구한테 이러셨다는 거예요. 뭐? 결혼할 남자가 쥐뿔도 없는 집안에다가 공장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놈은 안 되니까 우리 집에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마라. 알았어? 아빠, 왜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비록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형부처럼 전문직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됨됨이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한 번이라도 만나보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했지? 집안 망신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딴 놈을 어떻게 우리 집에 들여? 어차피 만나봤자 별 볼 일 없을 거 뻔한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 너 그놈이랑 안 헤어지면 아주 집에서 내쫓아 버릴 줄 알아. 그 후에도 여자친구가 계속 예비 장인을 설득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을 하셨다네요. 아예 제 이름도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쯤 되니까 저도 현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컸지만 제가 생각해도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거든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를 위해 제가 마음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 아버지 말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니야. 솔직히 좋은 집안에서 귀하게 키운 딸인데 당연히 직업도 좋고 집안에 돈도 많은 남자인데 시집 보내고 싶으시겠지. 괜히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딸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냥 헤어지자. 우리의 인연은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넌 나 말고도 다른 좋은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텐 오빠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남자를 만나. 오빠, 우리 그냥 아빠가 반대하든 말든 우리끼리 그냥 살자. 어차피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부모님이 반대해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나 결혼식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발 나랑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여자친구가 울고불고 저한테 매달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헤어지자고 말하긴 했지만 여자친구와 진짜로 헤어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여자친구와 결혼식도 하지 않고
방을 하나 얻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라서 서로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장인하고 그렇게 싸우고 저와 살게 되었는데도 항상 웃으면서 저희 가족들과 잘 지내더군요. 쉬는 날엔 저희 어머니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도 어머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저 일당 얼마 주실 거예요? 글쎄, 얼마를 줘야 하나. 그냥 금고에 있는 현금 다 줘야겠다. 이렇게 도와준다고 와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그 정도는 줘야지. 에이, 저 일당 주시다가 금고 텅텅 비면 안 되죠. 그리고 전 일당으로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어머님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저한테 사랑 듬뿍듬뿍 많이 주실 거죠? 아유, 넌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니. 내가 확실히 며느리를 잘 얻긴 잘 얻었나 보다. 쉬는 날엔 아내가 먼저 나서서 가족들과 같이 나들이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녔어요. 한 번은 저희 가족들과 다 같이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으셨어요? 얼른 저처럼 V 해보세요. V. 아이고, 이거 참 어색해 죽겠네. 내가 카메라나 휴대폰으론 사진을 찍어봤어도 이런 데서 찍는 사진은 처음이란 말이지. 이제부터 저랑 많이 찍으러 다니실 거니까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찍습니다. 아가씨도 얼른 활짝 웃어요. 얼른요. 아내가 그렇게 저희 가족들과 잘 지내긴 했지만 전 항상 마음속으로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부모님한테 인정도 못 받고 결혼식도 못 올린 게 다 제 탓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아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난 오히려 지금이 너무 행복한데? 그리고 사실 나 예전부터 우리 집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 내가 당신한테 말해준 적이 있었나? 나 어릴 때부터 우리 언니랑 차별 많이 받았던 거 말이야. 사실 예전에 차별받았다는 얘기를 언뜻 듣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차별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러더군요. 우리 언니가 학교 다닐 때 맨날 반에서 1등만 했었는데 난 반에서 중간 정도밖에 못 했었거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맨날 구박만 받고 나보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다가 우리 언니 명문대 들어가고 난 평범한 중위권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젠 아빠가 나보고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 있지? 나 그때 진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뭐? 정말 아버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아휴, 사람 사는 게 공부가 다가 아닌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게다가 친척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또 날 얼마나 찬밥 취급했는지 알아? 아빠가 언닌 옆에 끼고 다니면서 친척들한테 엄청 자랑하고 나보곤 그냥 구석에 조용히 짱 박혀 있으라고 했어. 괜히 누가 둘째 딸은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그냥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나보고 인정받고 싶으면 남편감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데려오래. 근데 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당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하셨던 거야. 알고 보니 장인이 남의 시선을 엄청 의식하는 사람인 것 같더군요. 그것 때문에 제 아내도 살면서 장인한테 받은 상처가 정말 많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인과 다르게 장모님만은 절 꺼리낌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장인 몰래 저한테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가끔씩은 저희랑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같이 산 지도 어느덧 2년쯤 되었을 때 저희 집에 정말 기쁜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 아내의 뱃속에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아내가 장모님한테 임신 소식을 전했더니 장모님께선 한달음에 달려와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수정이 네 뱃속에 우리 손주가 들어있는 거니?
둘 다 정말 창하다, 창해. 그렇게 아내가 임신한 후 전 드디어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이젠 누가 뭐래도 어엿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장인이 얼굴 한번 보자면서 저와 아내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인과 서로 얼굴을 본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절 앉혀두시고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직 자넬 사위로 인정한 건 아니네. 그런데 우리 딸이 임신했다고도 하고 자네 장모가 하도 날 설득하길래 그냥 인심 써서 마음을 조금 바꾼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 사위로 인정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게. 저는 그 말에 알겠다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더군요. 절 무시하시는 건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어렵게 조금이나마 사이가 좁혀졌으니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그날 처음 본 저희 형님이 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자네가 내 동서야? 나도 얘기만 들었지.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정말 반가워. 이거 내 명함인데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난 동서랑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 그런데 역시나 장인은 아직까지도 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그 이후 다시 처가에 갔을 때 제가 들어가자마자 장인이 손으로 코를 틀어막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이 기름 쩐낸 도대체 뭐야? 자네, 아무리 공장에서 일해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수정이 너, 다음부턴 김서방이랑 우리 집에 올 때 냄새 관리 확실하게 하고 와. 옷에 섬유 탈취제를 뿌리든 아니면 향수로 범벅을 하고 오든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장인은 기름 냄새가 난다며 절 피하는 걸로도 모자라 대놓고 연봉을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자네 연봉이 도대체 얼만가? 사지 멀쩡하면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게 공장인데 보나마나 많이 벌어봤자 월에 300이나 벌겠지. 그런데 자네 그거 가지고 애는 어떻게 키울 거야? 난 우리 애들 키울 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만 입히면서 키웠네. 그런데 자네 벌이 수준 가지고 우리 손주한테 뭘 해줄 수 있겠냐고. 아버님, 비록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아이는 최선을 다해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님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전 그래도 그때까진 장인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 저와 형님을 차별하는 게 너무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처가에서 같이 술을 마실 때도 형님이 술을 따라주시면 장인이 엄청 깔깔 웃으며 좋아하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큰사이가 따라주는 술이 최고지. 내가 자네가 따라주는 이 술만 마시면 아주 술이 술술 넘어간다니까. 아버님, 방금 전엔 형님이 술 따라주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따라드릴게요. 제가 따라드리는 술도 받아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장인한테 술을 따라드리려고 했는데 방금까지 껄껄 웃던 장인이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자넨 분위기 파악도 못하나? 어느 안전에서 나한테 술을 따라준다고 그래? 자네 같으면 자네가 따라주는 술 받고 싶겠나? 그러자 이번엔 저희 장모님이 장인을 말리면서 이러시더군요. 아유, 제발 그만 좀 해요. 우리 둘째 사이도 똑같은 사이인데 장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면 안 되지. 그래도 장모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에도 장인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장인 생신 땐 용돈도 제 선에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그 용돈 봉투를 받고선 또 이러시는 거예요. 참나, 겨우 이런 것도 돈이라고 넣었어? 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최서방 자네가 가지게. 이걸로 우리 손주들한테 용돈이나 주라고. 장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드린 용돈을 형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은
엄청 난감해하면서 이러셨어요. 아버님, 동서가 드린 용돈을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동서가 기껏 아버님 생각해서 용돈 준비한 건데 아버님이 이러시면 동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요, 아빠. 형부가 준 용돈만 용돈이고 이 사람이 준 용돈은 용돈도 아니에요? 나 진짜 아빠가 이 사람 무시할 때마다 속상해 죽겠단 말이에요. 아내까지 제 편을 들고 나섰는데 이번엔 가만히 있던 처형이 아내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아빠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났어야지. 네가 학교 다닐 때 나처럼 공부 열심히 했으면 겨우 공장 다니는 남편이나 얻었겠니? 이래서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처럼 전문직으로 일하는 멋있는 남편 얻을 거 아니야. 뭐라고? 내 남편이 뭐가 어때서 그래? 전문직은 아니어도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언니가 뭔데 내 남편을 무시하냐고. 무시할 만 하니까 무시하지. 그나저나 제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나 봐요. 여동생도 장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다가 집안까지 가난하면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처형,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 저 비록 공부는 별로 못했지만 공장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처형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시니까 자부심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절 너무 무시하고 깔보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처형은 능력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다며 저를 또 무시하더군요.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첫째 아들을 낳고 연년생으로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어요. 그래도 자식을 둘이나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이젠 저를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장인은 저를 무시하시더군요. 하루는 처가에 갔는데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식 안 올린 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 내 주변엔 대기업 임원 출신이나 의사, 변호사 같은 대단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와서 내 사위가 공장에서 기계나 만진다는 거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나. 가족한테 무시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정말로 제가 사회 자격도 없는 못난 사람인 것 같아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장인도 사람이니 제가 더 노력하면 마음이 열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그렇게 무시와 차별 속에 서러운 생활을 보낸 지도 어느덧 2년 반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루는 처가에 갔는데 처형이 엄청 신나선 저희 아내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이번에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 원래 우리가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야. 아마 너네 수준엔 꿈도 못 꿀걸?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처형이랑 형님이 둘 다 잘 버니까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처형이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겁니다. 야, 너 나 이사 갈 때 선물 뭐 해줄 거야? 나 시시한 건 안 받는 거 알지?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잘 좀 준비해. 알았어? 언니, 아직 이사 가려면 한참 멀었으면서 무슨 벌써 선물 타령이야. 그나저나 그 아파트 들어가려면 5억이나 모자라다면서 그건 해결했어? 설마 그것도 해결 안 하고 설레발치는 거 아니지? 당연히 해결했지. 우리 아빠가 나한테 5억 원 입금해 주시던데? 역시 우리 아빠 나밖에 모른다니까. 아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저보고 같이 처가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처가에 갔는데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장인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아무리 언니만 예뻐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결혼할 땐 이 사람 인정 못한다면서 10원 한 푼 안 보태주셨으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언니한텐
5억이나 주실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아빤 나랑 우리 그이한테 기본적인 사랑조차도 안 줬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까지 차별할 수가 있어요? 참나, 그게 그렇게 억울했으면 너도 좋은 사이 데려오지 그랬어? 네 형분 명색이 변호사인데 내가 변호사 사위를 얻었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그리고 사람이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지. 겨우 공장이나 다니는 놈한테 내가 해주긴 뭘 해줘? 나 없는 집 자식이 내 딸이랑 결혼해서 나한테 빨대 꽂고 사는 거 못 참는다. 뭐라고요? 우리 그이가 언제 아빠한테 빨대를 꽂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아빠한테 더 해주려면 해주려고 했지. 아무것도 바란 거 없었다고요. 그런데 아빤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하는데도 언제까지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실 거예요? 그놈의 직업이랑 집안 수준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냐고요. 아빠가 지금 가진 게 많고 건강하니까 이러시나 본데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면 가족밖에 없는 건데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알고 가족들한테 상처만 줄 거냐고요. 저희 아내가 아주 발악을 하며 소리를 쳤는데도 장인은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로 이러시더군요. 걱정하지 마. 나 엄청 건강해. 나 100살까지 아픈데 하나 없이 지금처럼 떵떵거리고 살 거야. 너 내가 매일 아침마다 등산하는 거 알지? 나 등산 갔다 와서도 점심 먹고 나면 헬스장 가고 요즘엔 테니스도 배워. 어차피 내가 너희보다 오래 살 거니까 너랑 네 남편이나 걱정해라. 너희들은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서 나중에 아프면 병원이나 제대로 다니겠어? 뭐라고요? 아빠 진짜 못됐네요. 어떻게 딸이랑 사위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그리고 내가 네 언니랑 우리 큰 사위한테 5억 원을 준 건 다음 나를 내다보고 투자한 거야. 김서방이랑 우리 큰 사위랑 가치가 아예 다른데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하고 있어? 그런데 장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저한테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네, 자네가 우리 딸한테 똑같이 5억 달라고 조르라고 시켰나? 어디 능력도 안 되는 걸 사위로 받아줬더니만 돈까지 탐내고 있어? 나 솔직히 우리 딸만 아니었으면 자네 같은 밑바닥 인생하곤 아예 상종도 안 했을 사람이야. 그리고 이참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좀 있으면 명절인 거 알지? 명절 때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쪽팔리니까 그냥 앞으로 명절 때도 오지 말게. 내가 자네 때문에 아주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장인은 이제 하다하다 아예 저보고 명절 때도 오지 말라고 막말을 하더군요. 저는 순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장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니 앞으로 전 처가에 발끈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님, 솔직히 전 아버님한테 10원 한 장 바란 적도 없었고 그냥 사위로서 인정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여태까지 참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저도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사이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저도 앞으로 장인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아내의 손을 잡고 처가를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장인이 제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 가서 영영 오지 마라. 가진 것도 없는 게 자존심만 세가지고선 앞으로 내 눈앞에 띄면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게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아빠한테 막말이나 듣게 하고 맨날 형부랑 비교당하면서 차별이나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당신이야말로 괜히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내가 앞으로는 당신 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당신한테 더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우릴 사랑해주는 가족하고만 행복하게 지내자. 알았지? 그 후 저희 부부는 장인과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리고 애들을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뒀던 아내는 저희 어머니의 냉면집에서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내가 고생하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내는 밝게 웃으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난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 회사 다닐 땐 분위기도 되게 삭막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어머니랑 같이 일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밥 시간엔 어머님과 직원들과 다 같이 정겹게 밥도 먹고 또 한 번 왔던 손님들이 또 와주시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나 아무래도 회사보단 장사 체질인가 봐. 다행히 아낸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장인과는 연락을 끊었지만 장모님이랑 형님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가끔씩 저희 어머니의 냉면집에 오셔서 냉면을 드시고 가기도 했어요. 아휴, 우리 딸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가 다 뿌듯하네. 수정이 너 사부인한테 일 잘 배워도 냉면이랑 반찬 만드는 건 기본이고 식당 관리하고 손님 응대하는 것까지 다 배워두면 그게 다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알았지? 저도 형님과 가끔 밖에서 만나 술을 한잔하곤 했습니다. 형님은 저와 술을 마실 때마다 늘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동서, 아버님이 내 앞에서 대놓고 동서랑 날 차별하시는데 내가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도저히 내 말을 듣질 않으시더라고. 그런데 난 아버님과는 달리 동서가 힘들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 같았으면 그렇게 힘든 일을 며칠 하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질 것 같거든. 아휴, 저보단 형님이 대단하시죠. 그리고 형님이 그동안 충분히 제 편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그래도 형님 덕분에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장인과 연을 끊고 지낸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침 장모님 생신이라 제가 직접 음식을 해서 장모님을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제가 그래도 음식 솜씨가 좀 있는 편이라 잡채, 제육볶음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생신 선물로 저랑 이 사람이랑 준비한 거예요.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한테 어울릴 만한 옷 두 벌 골라봤어요. 아유,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자네 생각하면서 잘 입고 다니겠네. 그렇게 웃으며 식사도 마치고 장모님과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하실 말씀이 있다며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자네, 그동안 자네 장인 때문에 많이 서운했지? 자네 장인이 우리 큰사이한테만 5억이나 해주고 자네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줘서 많이 섭섭했을 거야. 사실 난 자네한테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자네 장인한테 잡혀 사는 입장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어. 자네 모르겠지만 나도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자네 장인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시집살이를 아주 지독하게 당했었거든. 장모님은 저한테 예전에 얼마나 고되게 시집살이를 당하셨는지 말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장모님이 참 힘든 삶을 살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네도 알겠지만 옛날엔 지금보다 더 우리나라 사회가 가부장적이지 않았는가. 난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가족들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먹다 남긴 반찬으로만 밥을 먹어야 했어. 다들 자는 새벽에 시어머니가 나만 깨워서 밥 지으라고 들들 볶고 하루 온종일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서 잠깐만 쉬어도 아주 쌍욕이 날아오더라고. 김장 때 무슨 온 동네 사람들 다 먹을 김장을 하는 건지 몇 날 며칠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서 김장 한번 하고 나면 며칠간은 알아 누웠는데
그때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보고 뭐라는 줄 아나? 가난한 집 딸내미가 우리 집으로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나보고 엄살 부리지 말라고 엉덩이를 걷어차더라고. 장모님은 옛날 생각이 나셨는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자네 장인이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이었겠나. 내가 그나마 자식들 때문에 버티면서 여태까지 참고 살았던 거야. 근데 자네가 그렇게 자네 장인한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옛날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비록 난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자네한테만큼은 내가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한테 돈을 좀 보내주고 싶네. 마음 같아선 우리 큰사위한테 준 것처럼 5억 원을 주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긁어 모아도 1억 원밖에 안 돼서 그거라도 주고 싶어.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꼭 받아주게. 네? 저한테 1억을 주신다뇨? 어머님, 저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저랑 저희 와이프 둘 다 일하면서 월급 받고 있으니까 아끼면서 알뜰하게 살면 충분히 애 둘 키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그냥 어머님 쓰세요. 아니야. 아니, 물론 자네랑 우리 딸이 둘이서 알아서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마음도 든든하고 우리 손주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닌가. 오히려 이것밖에 못 해주는 게 미안해 죽겠으니까 나도 미안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받아주게. 제가 끝까지 그 돈 안 받겠다고 거절했는데도 장모님은 꼭 주고 싶으시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로 제 통장에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받고 장모님한테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어머님이 주신 이 돈으로 저희 와이프랑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많이 해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님한테만큼은 정말 최고로 자랑스러운 사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이후에도 저희 부부는 장인하고 연락하지 않고 나머지 가족들과 잘 지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애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옷이랑 장난감 같은 걸 자주 사주시더라고요. 제 여동생도 조카들과 놀고 싶다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얘들아, 고모 왔다. 고모가 오늘 너희들이랑 색칠놀이 하려고 색연필 사왔어. 이것 봐. 고모가 가져온 색연필엔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다. 우리 이걸로 색칠놀이 많이 하자. 우와, 고모가 가져온 색연필은 우리 색연필보다 훨씬 좋네요. 나 얼른 색칠놀이 할래요. 내가 파란색 버스 칠할 테니까 고모 노란색 트럭 칠해요. 알았죠? 전 형님과도 여전히 가끔 만나면서 지냈는데 형님이 명절만 지나면 저한테 선물을 바리바리 싸주시더군요. 동서, 이거 가져가서 처제랑 조카들이랑 맛있게 먹어. 나한테 이번에 선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끼리 먹기엔 너무 많아서 곤란하더라고. 아휴, 제가 형님 덕에 명절만 지나면 살찌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제가 맨날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엔 제가 형님 드리려고 한우 좀 사왔어요. 형님 소고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장인과 안 보고 산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형님한테 연락을 하면 목소리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아무 일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왜 그렇게 목소리가 안 좋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에 전화벨이 울리길래 봤는데 뜬금없이 장인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술을 많이 드셨는지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자네, 잘 지내는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술 한잔 먹고 자네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해 봤네.
무슨 일이십니까? 저 바쁘니까 용건만 말씀하십시오. 자넨 왜 그렇게 사람이 차가운가? 그래도 내가 오랜만에 자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좀 따뜻하게 대해주면 안 되나? 나 요즘에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자네까지 이러지 말게. 내가 우리 딸 때문에 변호사 사위를 잃게 생겨서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 사위를 잃다뇨? 세상에 우리 큰딸이 3살 어린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가 우리 큰사위한테 걸렸다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큰사위한테 이혼 통보당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 있네. 자네도 우리 큰사위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 거 알지? 하필이면 우리 딸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소송당해서 완전 탈탈 털리게 생겼어. 이제 우리 큰사위가 나한테 창인이라고도 안 부른다네. 세상에 얼마 전에 나보고 뭐라는 줄 아는가? 나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손주들 볼 생각도 말고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치더라고.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우리 손주들도 잃고 내가 제일 예뻐하던 변호사 사위까지 잃게 생겼어. 전 그제서야 형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잘난 맛에 맨날 저와 아내를 무시하던 처형이 바람을 피웠다가 이혼당하게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뻐하던 변호사 사위를 잃게 생기니까 사위로도 인정 안 하던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시는 거죠? 저 같은 사위는 필요 없다면서요. 저보고 다시 눈앞에 띄지 말라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도 내가 자네 장인이잖아. 자네 진짜로 앞으로 계속 나랑 연락 안 하고 살 거야? 이제 우리 큰 사위도 잃게 되면 자네가 내 유일한 사위인데 자네마저 날 외면하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 작은 딸은 나랑 연락도 안 하고 큰 딸은 바람이나 피워가지고 이혼당하는 망난인데 자네라도 나한테 힘이 되어줘야지. 저랑 그렇게 잘 지내고 싶으셨으면 저한테 그러지 마셨어야죠. 그렇게 예뻐하던 형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저라도 붙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이미 진작에 마음 닫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끝까지 저보고 눈앞에 띄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건 어른으로서 너무 창피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른이면 어른답게 앞으로 뱉은 말은 지키십시오. 저도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처갓집 부모님은 장모님 한 분만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자네, 제발 이러지 말게. 자네 장모도 요즘에 날 사람 취급 안 해주는데 자네까지 이러면 난 완전히 외톨이란 말일세.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그렇게 외톨이처럼 사십시오. 앞으로 저 명절 때도 장모님만 뵐 거고 장모님 생시만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지난번에 돈 벌어 놓은 거 많아서 상관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외로우면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시고 다신 저 찾지 마십시오.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잠깐만. 나 아직 할 얘기 더 남았으니까 끊지 말게. 제발 내 얘기 좀 더 들어줘. 장인이 계속 저한테 애원했지만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형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형님, 방금 아버님한테 전화 와서 얘기 들었는데 처형이랑 이혼하신다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나저나 아버님이 동서 보고 사회 취급도 안 해주고 쫓아내시더니 이젠 내가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자네가 생각났나 보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전화하면 뭐 할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 진짜 처형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그럼 이혼해야지. 난 내 의뢰인들이 그런 일을 겪는 걸 많이 봤지만 내 와이프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애도 둘이나 있는 마당에
내 뒤에서 뒤통수 치는 그런 여자랑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 후 형님은 결국 처형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형은 애들 양육권까지 뺏기고 그때부터 아예 처가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 제가 연락을 안 받아주니까 장인이 자꾸 저희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수정아, 우리 손주들은 잘 크니? 나 너도 보고 싶고 우리 손주들도 눈에 밟히는데 이 아빠가 어떻게 해야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겠니? 아내가 답장을 안 하니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문자를 보내시더군요. 수정아, 아빠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데 병원에 좀 와주면 안 되겠니? 나 진짜 너무 쓸쓸해서 그래. 하지만 저희 아내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인한테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장모님께서도 그냥 저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만 봐도 흐뭇하다면서 굳이 억지로 장인한테 마음을 풀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장모님을 만났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김서방, 자네 장인 나이가 벌써 70도 넘은 거 알지? 나이가 많아지면 눈물도 많아진다더니 요즘에 툭 하면 눈물을 흘리더라고. 명절에도 아무도 안 오고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건 맨날 철없이만 구니까 맨날 외롭다면서 어찌나 하소연을 하는지 몰라. 우리 둘째 딸이랑 둘째 사이라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내가 진짜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러게 이렇게 착한 우리 딸이랑 사위한테 왜 그런 못된 짓을 했냔 말이야. 다 늙어서 후회할 거면 도대체 왜 그랬냐고.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젠 저희가 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요즘에 어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라도 당신 마음이 좀 풀리면 나한테 얘기해. 난 당신이 원하면 아버님이 예전에 나한테 하셨던 거 있고 나도 마음을 한번 열어볼게. 그러자 아내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저보다는 아내가 받았던 상처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저는 고작 몇 년 동안 당한 거지만 아내는 평생을 그렇게 차별받고 무시당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아내의 그 오래된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마음이 다시 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게 1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세상에는 저희 장인처럼 사람의 급을 나누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면만 보고 무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졌든 아니면 하찮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졌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 똑같으니까요. 저는 이 세상이 사람의 겉모습보단 내면을 알아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돈이 많다고 해도 인성이 바닥이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한테만큼은 제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남한테 듣는 것보다 가족한테 듣는 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가족들과 덕담도 주고받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전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하루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